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어제 헌재 선고 뒤 2명의 재판관 이름이 많이 거론됩니다. 주로 탄핵 찬성 쪽에선 김복형 재판관이 캐스팅 보트를 준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내놨고, 주로 탄핵 반대 쪽에선 정계선 재판관이 자신의 성향을 너무 드러낸 게 아니냐는 분석을 합니다.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유튜버는 정계선 재판관의 집 앞까지 찾아가 위협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헌재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 다툼과 말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단도직입에선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의 단장인 추미애 의원을 인터뷰하겠습니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에서 정계선 재판관이 홀로 인용 의견을 내자 대통령 지지자들의 공격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하여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하지 않으면서 거부권은 행사하는 한 총리의 모순에 대해 꼬집은 건데요. 이런 의견을 내자 어제 낮부터 일부 커뮤니티에선 정 재판관을 혼내줘야 한다며 주소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소가 공유됐고 몇몇 유튜버는 집 앞까지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네, 저기가 개선이네고요. 네, 재판관의 집 앞으로 모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런 압박이 이미 통했고 앞으로도 통할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네, 모레부터. 문영배 집 앞에 갈게요. 일단은 똑같이 하시고. 그러면 문영배는 집 앞도 하고 계시나요? 문영배는 안 해요. 오늘 손 들었잖아요. 기가. 문영배하고 이미선이 손 들었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하고 손 들었으니까 봐줘야죠. 헌법재판관을 겁박해 대통령을 복귀시켜야 한다는 반헌법적인 주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걸 말리는 목소리도 딱히 없다는 점입니다. 네, 헌법재판소 앞은 그야말로 대혼돈입니다. 여야 의원들이 각자의 피켓을 들고 파면, 기각, 각하 주장을 하고 있고 자신들끼리 자리 다툼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선고가 나온 뒤에 현장에서 벌어지는 기싸움과 말싸움이 오늘 점입가경이었고요.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리자라거나 결과에 승복하자라는 말들은 잘 보이지 않았고 서로를 향해 소리를 치거나 삿대질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누가 먼저 왔느니 상대당 수준이 어떠느니 하면서 여야가 각자의 구호만 외치는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유튜버들은 보신 것처럼 재판관을 향해서 선 넘은 행동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유정, 김동원 의원님, 이런 정치인 그리고 일부 극우 유튜버들의 모습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헌재 장고가 계속되고 있어서 사회적 불안감도 커지고 있고 국민들의 어떤 피로도 스트레스도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갈등도 더 고조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특히 저런 헌재에 대한 압박, 그다음에 사법부에 대한 어떤 공격, 협박 이런 것들이 통해서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되고 석방이 됐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또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서도 영장이 기각되고 또 어제 엊그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결국 탄핵 기각된 거 아니냐, 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집회도 하고 압박한 거 아니냐, 그 결과로서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점점 이런 분위기가 더 고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우리는 헌재에 승복할 때니 야당도 승복해라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게 지지자들에게까지 어떤 전파가 되고 있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갈등이 더 고조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헌법재판관들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소신껏
결론을 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게 그분들이 늘 얘기해 왔던 것이고요. 그런데 헌재와 재판관에 대한 이런 금도를 넘어서는 어떤 폭력적인 언행, 이건 정말 자제되어야 할 것이고요. 동시에 뭐 협박죄든 최근에 뭐 다시 그 공포 시행된 공중 협박죄, 이게 조금 더 처벌 강도가 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라도 저는 이런 부분들은 뭐 확실하게 처벌하고 정리하고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될 그 폭력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특히 뭐 집 주소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워낙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불법 계엄이라는 것이 대통령을 통해서 자행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아마 지지자들도 무엇을 해도 상상 이상의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죄의식 없이 막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이거는 처벌되어야 할 것이고 일벌백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그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상당수를 저는 동의를 합니다. 선 넘은 행위뿐만이 아니라 이건 있어서도 안 되고요. 결코 용납이 될 수가 없다 하는 얘기로 저는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정계선 재판관이 비록 유일하게 인용을 선고를 했다 손치더라도 그분의 판결도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됩니다. 비록 8분 중에서 유일한 인용이라고 해서 정치적인 색채를 지나치게 드러낸 거 아니냐, 아예 먼저 결론을 내버린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법치 국가라는 점을 생각을 한다면요, 정계선 재판관 저는 뭐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또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유일하게 인용을 낸 재판관의 집을 털자,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이 사안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냈더니 자기 집이 털렸다, 좌표를 찍어서 공격을 한다, 이거는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지 입장을 조금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요. 아마 곧 자중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집 앞에 몰려가서 어떤 폭력을 과실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있지 않을 걸로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데요.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은 국민의힘 쪽에서 저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에게 승복을 한다면서 많은 메시지가 전달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글쎄요, 그게 미흡했다면은 뭐 미흡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어제 열린 뭐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에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꾸준하게 우리는 어떤 결과라도 승복을 해야 된다, 승복할 것이다라는 예. 메시지가 돼 있고요. 뭐 대변인 성명이라든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일 승복도 그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윤재관 의원님요. 폭력을 멈춰라. 분명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불분명하게 계속 얘기하시니까 이런 행위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폭력과 테러가 일상이 되는 나라, 이런 나라가 정말 나라입니까? 그런 나라에 살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모욕감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이 대다수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임 있는 여당이 이러한 폭력 행위는 근절돼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게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십니까? 분명하게 얘기하십시오. 입장은 분명하게 했지 해야 된다고 않습니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하루아침에 일도 아닙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2019년부터 이들은 계속 이렇게 해왔습니다. 2019년에 아무리 어떤 문제가 벌어졌다 하더라도 집 앞에 가가지고 전체 진치고 있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유튜브들이 2019년부터 생겼고, 그게 2022년 또 평산회까지 이어졌고 이번에는 헌재 앞에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국민의힘이 명확하게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두리뭉실하게 계속 얘기하고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는 그런 싹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국민의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분명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폭력행위 멈춰야 된다. 그리고 어제 기각 의견을 냈던 2명의 헌법재판관이 있습니다. 그 2분에 대해서는 탄핵을 찬성하는 측에서 집 앞에 가서 협박을 한다든가 빨갱이라고 뭐라고 한다든가 인격적인 모욕을 전혀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용 의견을 냈던 딱 한 명에 대해서 이렇게 좌표를 찍고 계속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먼저
그리고 대통령에게도 또 다시 한번 얘기해서 당신이 해야 될 일은 공론 분열을 더 이상 막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결정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불복하는 듯한 하는데 분명한 입장을 내시라고 얘기를 해야죠. 예, 저는 반론 그게 필요하다고 듣겠습니다. 봅니다. 아니 공격을 위한 공격을 하시면 토론이 잘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한 것도 불분명합니까? 제가 있어서는 안 될 일,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어떤 것이 불분명하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서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곧 자중이 될 것이다라는 걸로 그분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는데 더 이상 뭐를 더 명확하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김용남 의원님, 네. 이러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잡히면 더 극렬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문영배 재판관도 기각 의견을 낸 게 저런 일부 극렬 지지자들의 움직임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관들의 어떤 의견이 뭐랄까요? 정치 성향을 대변해서 뭐 누구는 무조건 인용, 누구는 무조건 기각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게 퍼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조인들이고 그것도 우리나라 헌법상의 최고 사법기구를 구성하고 있는 최고 재판관들의 면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이 법리에 따라서 또 사실 인정 여부에 따라서 의견을 내는 것이지 무슨 이쪽은 이른바 뭐 우파 성향이라 저 사람은 좌파 성향이라 그래서 근데 저 사람은 당연히 인용 의견을 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압박해서 이번에 기각 의견으로 바뀌었다.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퍼뜨리면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또 여러 가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조금 번지는 느낌은 있습니다만 애초에 근거도 없고 잘못된 생각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으로 인해서 지금 수십 명의 구속자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자칫 판단을 잘못해서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선고기일이 잡혔을 때 또 선을 넘거나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나온다고 하면 정말 엄하게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조금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어제 재판관들의 선고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다 나왔잖아요. 그 의견에 따라서 여러 해석들이 갈리고 있습니다. 김복형 재판관이 탄핵이냐 기각이냐에 이른바 캐스팅 보트를 준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거든요. 일리 있는 해석이라고 보세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이게 기간이 길어지고 예상외로 저희가 지금 뭐 한 달 넘어 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있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뭐 뭔가를 예측하는 것도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4월 18일 전에는 나겠지. 이제는 이 지경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국민들도 이제 저희들도 전부 다 지쳐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5명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이제 기각 결론을 내렸고 2명이 각하, 1명이 인용이었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경우에도 기각이었고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기각 의견을 낸 이 김복형 재판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러면은 또 이 대통령 탄핵 그 심판에 대해서도 뭔가 결이 다른 의견을 내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러나 우리가 그 속내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고 어떤 그 의견들이 오고 가는지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철통 보안인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역시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저는 헌재의 판단은 존중합니다만 조금 아쉬운 점, 어쩌면 약간 모순적인 점이 있었다고 봐요. 김복형 재판관의 그 판단에 대해서, 소수 의견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녀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뭐 위헌 입법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소수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 좀 상당히 유감스러운데요. 왜냐하면 그 직전에 헌재에 낸 최상목 그 대행 시절에
마흔여 재판관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8대 0으로 임명하는 게 맞다,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다라는 판단까지를 헌재에서 내렸어요. 그러면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런 소수 의견은 본인이 8대 0으로 이거는 위헌이다라고 했던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상당히 모순적인 그런 의견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는데 그 의견 중에 그래도 적어도 그 임명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김복형 재판관에. 이제는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도 넘칩니다. 지금 석 달이 훨씬 지나버렸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라도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그 상당한 시일이 이제는 지났으므로 도과하였으므로 한덕수 총리가 빨리 임명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사안 자체가 대통령 건하고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재판관이 뭐 캐스팅 보트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어떤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누가 봐도 5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명백히 위헌 위법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캐스팅 보트 이것은 뭐 방통위원장과 한덕수 총리 건을 보고 뭔가 기대와 희망 섞인 국민의힘 쪽에 혹은 대통령에 대한 극렬 지지층에서 갖는 그런 희망 회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기각돼서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목숨 걸고 보수 신문 폐간시키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2차 계엄이 또 없을까요? 합참 지하 그 벙커 결심실에서 2차 계엄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때문에 계엄 해제 선언을 몇 시간 동안 뭉개고 있었다라는 것이 보도를 통해서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각돼서 돌아오면 이 정도 계엄은 해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 국민들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라도 헌법재판관들이 이 모든 상황을 전후 이 맥락과 국민들이 염려하는 바 그리고 이게 과연 위헌인지 아닌지를 소상히 저는 파악하고 결단 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복현 재판관의 의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김복형 재판관의 캐스팅 보트, 저도 이것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예. 캐스팅 보트 그 이상으로 캐스팅 보트라고 하면은 균형이 힘의 균형이 똑같을 때 이분이 어떤 의사 표시를 하느냐에 따라서 추가 기울어진다는 얘기인데요. 글쎄요, 제가 물론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은 저는 이준숙 방통위원장의 4대4 판결 그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김복형 재판관이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명의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지 아니한 것은 위헌과 위법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또 조한창, 정영식 그 재판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3분의 2 대통령직에 필요한 3분의 1을 넘어야 탄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각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조한창, 정영식, 김복형 재판관 이분들의 공통점을 뽑아준다면 아마 대통령직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 역할과 임무를 폭넓게 해석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요. 어제 헌재에서 보도자료를 낸 거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는 그 헌법 법률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 판단은 이 3분뿐만이 아니고 기각을 표결을 한 그 재판관 중에서도 같이 의견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이준숙 방통위원장의 이 힘의 균형 4대4로 나올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인다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캐스팅 보트를 줬다 하는 것은 언론의 분석일 뿐이다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자, 정계선 재판관의 판단도 보죠. 김복현 재판관과는 정반대,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것 같아요, 윤재관 의원님. 네, 표면적으로 보면 대척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각을 했고 기각에서도 또 다수 의견에 또 다른 의견, 소수 의견을 또 김복형 재판관이 냈고 또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좀 다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그 캐스팅 보트로 인정할 만한 건으로 저는 해석이 전혀 안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어제의 헌재 결정문을 보면 헌재 다른 결정문과 달리 매우 압축적으로 해놨어요.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이냐면
윤석열 탄핵 심판과 별개일 것으로 인식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구나라는 게 엿보였고 어떤 힌트를 주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 의도적으로 뺐다는 느낌까지 든다는 분들이 그래서 있더라고요. 어제의 결정문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 대한 그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의미 부여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의 희망회로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제 그 김복형 재판관이 한 내용을 유심히 보시면 결정문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즉시 임명을 해야 되는데 왜 즉시에 대해서 의견이 달리했죠. 상당한 시간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인정해주는 조금 더 넓게 인정해주는 건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본인이 구체적으로 써요. 뭐라고 썼냐면 12월 26일 날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임명이 이루어졌는데 27일 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져서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그 시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권한 대응으로서 충분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를 합니다. 그것은 이제 즉시라는 표현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본인이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적시하는 그런 결정문까지 쓴 사람이기 때문에 쓴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어떤 결정문을 쓰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딱 내려놓고 어떤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을 할 수 있는 재판관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상당히 좀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만은 기각 의견을 내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한꺼번에 나왔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로 들리냐면 지금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과 관련돼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 그게 마은혁 재판관이 빨리 임명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당위성을 다시 한번 또 얘기해 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는 저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또 거론하겠습니다. 정계선, 김복현 두 재판관의 의견이 표면적으로 정반대로 보이는데 어제 선고를 할 때 두 재판관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를 목소리로 직접 한번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이 사건 소추 사실 중 피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하여서도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가 헌법 66조, 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56조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및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의 정도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하여야 합니다. 예, 김복현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하여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고요. 정계선 재판관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해서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 파면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도 이렇게 갈릴까요? 어떻습니까? 갈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이게 보니까 지금 정반대 해석을 내놨는데요. 공교롭게 정계선 재판관은 저하고 법대 동기고요. 예. 김복현 재판관은 저하고 사법연수원 동기예요. 예. 근데 저하고 인연이 있는 두 재판관이 완전히 정반대 충돌하는 의견을 내놨는데,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의 주류적인 입장은 특히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이거는 헌법과 법률에는 위배된다라고 보는 게 주류적 입장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그게 파면을 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냐, 특히 1월 26일 날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바로 그 다음 날 탄핵 소추가 됐기 때문에 시간상 너무 짧은 것도 큰 원인일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히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도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은 것만 갖고도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배 사유가 된다라고 본 게 정계선 재판관의 입장이고, 예. 김복형 재판관은, 저는 법률가로서는 어제 김복형 재판관의 의견은 조금 저게 법률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의문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한 달 전에
국회에서 낸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있는 그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한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다라고 만장일치로 결정을 냈거든요. 권한쟁의 때요. 예, 권한쟁의 심판 때. 그러니까 국회의 헌법상 권한 침해라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김복현 재판관도 한 달 전에는. 근데 어제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게 한 달 전하고 이렇게 180도 입장이 바뀔 수 있는가라는 좀 의문이 듭니다만, 저 정도로 견해가 갈리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도 뭐 탄핵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의견 외에도 그 헌법상의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권한이다. 물론 제가 보기에는 헌법상의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위법한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였습니다만, 그런 좀 독단적인 견해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예. 어제 김복현 재판관 기각 의견 중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엄연히 대통령의 권한이다라는 부분인데, 물론 계엄에 대한 판단을 한 건 아니지만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폭넓게 해석하는 재판관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이어졌고, 계엄에 대해서 혹시 비슷한 판단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는 일각에선요 상황입니다. 두 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제 워낙 한덕수 총리에 대한 헌재 판결이 대통령에 대한 헌재 판결을 우리가 그걸 통해서 미뤄 짐작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예. 그래서 드디어 어제 이제 선고 기일이 지정됐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조금 유추할 수 있겠다 했는데,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어떤 심판에 뭔가 고려될 만한 그런 내용들은 딱히 들어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어떤 계엄의 적법성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따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총리권을 두고 우리가 짐작하기에는 조금 뭔가 부족한 게 많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김복형 재판관이 5명의 기각이라고 판단한 재판관 범주 안에 들었습니다마는 별도로 마은혁 재판관 건에 대해서 소수 의견을 낸 거잖아요. 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대통령이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그 국민의힘이 주장한 대로 통치행위다라고까지 멀리 나갔습니다만은 대통령의 권한 중에 하나죠. 계엄 선포는. 그런데 그것이 합법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요건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봐도 위법한 것이었고 반헌법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파면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대다수의 결론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설사 약간의 다른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인용은 맞고 거기에 김복형 재판관의 어떤 소수 의견으로 뭔가를 달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정도 범위지 완전히 뭔가 이것은 한 총리 건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대통령도 그렇게 할 것이다. 어떤 그런 기준점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가부를 뒤바꿀 정도는 아니고 네. 소수 의견 정도는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시고요. 네. 지금 오늘 이 토론에서 두 분, 김복형, 정계선 두 분의 재판관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정규 분포라는 게 있습니다. 평균치에서 오차범위 내에 들은 거, 수렴을 하는 것이 비교적 타당하다.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면은 오차범위를 벗어났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아마 두 분의 판결이 그런 평균치의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그런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최종 선고에도 두 분의 어떤 선고의 맥은 그대로 전개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민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그런 판결문이 나오는데요. 국민이란 얘기가 한 서너 번 쭉 나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권한과 역할을 크게 봤다는 것이 어제 그 결과에 반영이 됐는데, 이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바로 그 판결이 나오자마자
이재명 대표가 광화문의 천막 당사에서 도대체 국민이 용납을 하겠느냐라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국민은 우리가 생각하는 국민하고 다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민이 용납을 하겠느냐라는 하기에 대해서 글쎄요, 수많은 재판을 8일 2호라는 그런 그 유행어가 있죠. 5개의 재판, 8개의 사건, 12개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가 할 말은 아니다. 어떤 국민이 용납하겠느냐라는 것은 최소한도 이재명 대표가 천막 당사에서 할 얘기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저는 덧붙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예. 대통령 예, 헌재 말씀하시죠. 예. 심판과 관련해서 그냥 툭하면 이재명 대표 갔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비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동일선상에서 논할 수도 있는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헌권이 총을 들고 국회로 진입을 해가지고 일창 깨고 들어왔거든요. 그건 국민에 대한 명백한 신의를 배반한 거죠. 저버린 것이죠. 그런 점에서 12.3 불법 계엄 이후에 오늘까지 뭐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파면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국민의 압도적인 어떤 여론이죠. 그런 점에서 김복경 재판관이 국민의 신의를 저버렸다. 이거는 뭐 한 총리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반헌법적이고 불법 계엄과 내란 혐의를 안고 있는 이 대통령권에 대해서는 전혀 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민심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탄핵 선고가 늦춰지는 이유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건데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김용남 의원님? 글쎄, 그러니까 그 2월 25일 날 변론 종결하고 2주 정도면은 선고가 이루어질 거라고 많이들 예측을 했습니다만 지금 한 달 이상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온갖 추측과 억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그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면 뭐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이죠. 사실은 그렇게 되면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있을 수가 없고 사실은 그거 자체가 국가 시스템의 어떤 붕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아직은 믿지 않습니다만 다만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예상외로 지금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헌법재판의 구조가 다르고 사안 자체가 다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기각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라고 해서 어제 이제 판단 이후에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여당의 판단은 기각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는 거네요. 네, 그동안 했던 말 중에는 이제 각하를 많이 얘기하다가 어제 한덕수 결정문을 보면 각하의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 기각 얘기로 좀 돌아선 것 같아요. 어제 각하의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의결 종족수 문제가 나왔고 두 번째 윤석열 탄핵 심판과 똑같이 내란죄 부분을 한덕수 탄핵 심판에서도 제외를 시켰는데 그것 때문에 각하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어제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하면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조차도 하지 않음으로써 그동안 각하 주장을 했던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유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제부로 사실은 각하의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각의 가능성을 가지고 희망회로를 또 돌리는 것 같은데 헌법의 위반의 정도나 헌법 위반 행위 이것이 어떻게 내란 수계 윤석열과 한덕수가 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별개의 사안을 가지고 침소봉대해서 본인들의 희망사항을 계속 얘기하는데 저러다가 기각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 계속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하시지만 지지자들이 그 아스팔트 극우들이 불복할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그 가능성에 그 불복에 대한 명분을 계속 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이슈도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죠. 그러면 네,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을 이어가겠습니다.
헌재가 최상목 전 대행이 마흔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위헌 판단이 나온 지 오늘로 26일째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덕수 총리가 즉시 마흔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헌재 결정 취지대로 오늘 당장 마흔혁 재판관을 임명하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행에게 마흔혁 재판관 임명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오늘 당장 임명하라고 시한을 못 박았습니다. 원내대책회의에서 강조됐던 오늘은 한덕수 대행이 복귀하고 첫 국무회의가 열린 날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의장 자리에 최상목 부총리가 앉았었지만 오늘은 이렇게 한덕수 총리가 의장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할까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결국 끝까지 마흔혁 재판관 임명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 대행이 이렇게 시간을 끈다면 재탄핵을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이견도 존재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금 지켜봐야죠. 어제 지금 복귀해가지고 밤에 NSC 개최하고 밤늦게까지 직무를 봤다고 하니 그래도 한 이틀 숨 돌릴 시간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탄핵, 재탄핵 얘기하기엔 아직 좀 성급하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각에선 한덕수 총리 재탄핵뿐 아니라 최상목 부총리 탄핵도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앞으로 전국은 어디로 갈지 주목됩니다. 예, 복귀한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어제 밝혔고요. 오늘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도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그 결과를 존중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다만 마흔혁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선 기자들도 상당히 궁금해하잖아요. 여러 질문들을 어제도 했지만 구체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임명 빨리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국민을 향해서 헌재 어떤 결과라도 존중받아야 된다, 존중해야 한다라고 이제 훈계하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최상목 대행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헌재에 대해서 승복해야 된다. 결론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들은 지금 위헌 그 자체 아닙니까?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얘기도 없는 것이 헌재에 대해서 이거는 모욕하는 처사라고 생각하고요. 그 자체로 위헌 위법이다. 또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서도 8대0 결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킬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서만 헌재에 승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공허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무슨 그렇게 리더십에 힘이 실리겠습니까? 자신들은 반헌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면서 국민 보고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은 굉장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마흔혁 재판관을 빨리 임명해놓고 차후에 국민을 향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소수 의견 냈던 김복형 재판관이 얘기했던 그 상당한 시간 이미 3달이 지났거든요. 그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고요. 심지어 4월 18일이면은 2명의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데 그 이후에 뭔가 헌재에서의 또 다른 판결들,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7명의 정원이 필요한데 그때를 위해서라도 지금 빨리 임명하고 완전체가 돼서 어떤 공식적인 헌재의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맞다. 예. 설사 마흔혁 재판관이 임명돼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는 참여하지 않더라도 저는 하루빨리 임명하라는 것이 헌재의 의견이고 명령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명심하고 국민을 향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저도 마흔혁 재판관이 결국에는 임명이 될 것이다, 임명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게 타이밍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지금 현재 윤 대통령의 최종 선거가 뭐 일주일, 2주일 그 시기만 남았지 곧 이 선거가 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최종 선거 이전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기는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이런 그 판단을 제가 하느냐? 예, 그 당시에 한덕수 총리가 임명을 안 했던 것은 세 분의 임명을 안 했던 것은 국회 동의를 여야 합의를 이뤄서 다시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나머지 두 분은 분명히 여당과 야당,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부서가 다 돼 있습니다만은 바로 마은혁 그 재판관은 부서가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에 최종 그 사인이 안 했다는 얘기죠. 민주당에서만 사인이 된 것이 전달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유는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인민노련이니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따라서 국회 동의에 사실상 마은혁 재판관은 거기에 부서가 안 됐다는 것을 제가 덧붙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민주당에서 하루라도 빨리 임명을 안 하면 탄핵을 하겠다 하는 얘기 글쎄요. 하루 됐습니다. 하루. 이미 복귀가 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지금 재탄핵을 용의를 하는 것은요. 이것은 국회 탄핵권이 국회 본연의 권리를 인정을 한다 손 치더라도 이것은 정치적인 무기로 사용한다는 지적에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마은혁 후보자가 여야 합의가 안 됐다라고 판단하시는 거고 근데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여야 합의가 된 것으로 헌재는 간주한 것이라고 또 해석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사실관계를 조금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9명 중에 국회목은 3명인데 이 3명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놓고 조금 지리한 여야 간의 협상이 있었던 거는 맞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이 1명을 추천하기로 하고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2명을 추천하기로 해서 각자 자기 몫에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당시 조한창 후보자를 추천해서 그걸 국회에다가 보냈던 것이고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정계선 그리고 마은혁 후보자 2명을 이제 추천하는 것을 보냈기 때문에 그게 서로 상대방 당이 추천하는 거에 어떤 부서를 하거나 하는 절차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계선 후보자는 국민의힘 쪽에서 부서를 해주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서를 안 해주고 그거는 조금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신 거고요. 지금 명백하게 이거는 헌법과 법률의 위반 상태가 지금 석 달 이상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다른 절차도 필요 없고 이른바 정무적 고려도 할 사항은 전혀 아닌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그리고 직전까지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에 위반한 상태로 그냥 막무가내로 임명을 안 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인데 이거는 조금 국가의 어떤 최고 고위직 공무원으로서는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른 의견은요? 뭐 후한무치의 극치다. 이렇게, 후한무치요? 예, 후한무치의 극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본인한테 해야 될 얘기를 국민들한테 훈계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그 모습 자체가 저들이 국가 운영을 어떻게 그동안 했는지 어떤 생각으로 저 자리에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특히나 유체이탈 화법 아닙니까? 염치라도 조금 있으면 아예 얘기를 하지 말아야죠. 근데 존중해야 된다고 하면서 본인들을 해야 될 일만 빼는 거지 않습니까? 선택적인. 그게 헌재로부터 그게 위헌이라고 판결을 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저 자리에 단 하루도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뭐 단 하루 만에 또 탄핵을 또 협박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렇게 위헌 위법한 행위를 계속하겠다고 만천하에 드러내는 사람을 어떻게 단 하루라도 저 자리에 놔두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금 내서 저런 사람들의 월급을 줘야 됩니까?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저런 자들은 저 자리에서 있지 못하도록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민주당이 마은혁 후보자를 오늘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실상 재탄핵을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거든요. 국민의힘의 입장은 집단 광기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것이고, 자, 이 문제를 좀 다뤄볼게요. 재탄핵은 가능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그리고 이미 헌재에서 그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 의결 정족수는 150명이다라고 인정해 준 바가 있기 때문에 예. 뭐 재탄핵도 가능한 이야기죠. 다만 한덕수 총리가 그 마흔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했던 그 명분이라고 할까요?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이유 때문에 위헌 입법이 아니다 이런 얘기는 하지도 않았어요. 김복경 재판관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미 이거는 국회의 권한 침해다라는 것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 이미 다 결론이 난 사안 아닙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최종적으로 위헌이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로 기각이 됐습니다만 네. 그렇다고 해서 마흔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면죄부 준 건 아니거든요. 위헌성은 분명히 밝혔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걸어다니는 위헌이라는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헌재에서도 이거는 위헌 위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조차도 임명을 안 하느냐. 지금 3달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 야당에서 뭐 숫자는 많다고 합니다만은 쓸 수 있는 카드라는 게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카드 중에 하나고요. 이거는 빨리 위헌 입법 상황을 벗어나서 제대로 돌아가게 해야 된다. 또 헌법소 의지를 좀 보여달라라는 차원에서 당위적인 압박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아까 박선원 의원도 그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조금 지켜봐야겠죠. 그러나 가지고 있는 하나의 카드인 것은 분명합니다. 현재까지. 예. 그런데 그런 반론도 있어요. 이게 헌재의 탄핵 소출에서 헌재로 가면 탄핵 소출한 게 파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미 다수의 재판관이 위헌이긴 한데 파면을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실익이 있겠느냐라는 거거든요. 어떤 의견들이십니까? 저는 실익도 없을 뿐더러 명분도 없다라는 말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하루 만에 지금 재탄핵 카드를 꺼낸 것은 그만큼 지금 아주 절박한 것뿐만이 아니라 다급해졌다라는 하나의 반증이기도 하고요. 저는 역설적으로 재탄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덕수 총리도 재탄핵을 하고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 계속 그 언급을 했듯이 30번째 최상목 대행, 31번째 심우정 검찰총장 이미 윤석열 이 대통령을 석방 지휘를 한 책임을 물어서 탄핵 얘기를 꺼낸 적이 벌써 2, 3주 됐지 않습니까? 32번째 한덕수 총리의 재탄핵을 저는 실천에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국민들의 이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국민 말고 정말 제대로 된 국민들의 후폭풍이 얼마나 차가운지 한번 광야에서 마저 보시기를 바란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역설적으로 탄핵을 한번 추진하시라. 저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이 이번 탄핵 정국에서 큰 물줄기를 바꿨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후폭풍, 광야라는 말을 쓰면서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역설적인 발언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헌재 결정문을 가지고 반론을 좀 제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4명의 기각을 낸 헌법재판관의 결정문을 보면 위헌 위법적인 것은 맞으나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때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할 의도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는 것이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할 의도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 사건의 흐름을 보시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계속 임명을 안 하니까 그 다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죠.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탄핵될 때 당시만 하더라도 헌재가 이것이 위헌 위법하다라고 하는 것을 판결을 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판결이 분명히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마은영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를 무력화할 수 있는 의도가 있다라고 알겠습니다.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당시의 행위와 지금의 행위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건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1월 26일 날 재판관 임명을 거부했을 때 상황하고 지금은 또 달라진 것이 지금 8명 중에 2명의 재판관이 4월 18일 날 임기 만료로 퇴임합니다. 그러면 6명밖에 안 남잖아요. 근데 우리 헌법재판소법에는 7명 이상의 재판관이 있어야 심리를 할 수 있고 하여튼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하려면 7인 이상의 재판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곧 6명밖에 안 남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헌재의 기능 마비 내지는 헌재를 사실상 파괴하려는 의도가 이제는 보인다고 판단할 그 근거가 뚜렷하게 생기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김유정 의원 의견까지 듣고 마무리할게요. 많이는 못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헌재 결론에 승복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도 승복 안 하고 있는 단적인 예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흔여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위헌이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초지일간 계속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권한쟁의 심판과 총리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임명 안 하는 것은 위헌 입법하다라는 의견이 나왔음에도 그게 헌재의 결론임에도 불구하고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그러면서 헌재의 결과에 승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 모순적인 행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국민들께 설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말이 안 되는 모순이자 궤변 아닙니까? 예, 네 분 모두 임명의 필요성은 동감하시는 것 같고요. 다만 시기에서 이견이 있고 그 당위성에 대한 판단이 조금씩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육군 아파치 조종사들에게 내려진 명령은 휴전선 인근에서 고도를 높여 북한군에게 의도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이었으며 왜 굳이 이렇게까지 북한을 자극해야 하지? 라는 의문을 가졌고 계엄이 선포된 이후에서야 그 진짜 목적을 깨달았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권의 본질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군을 이용하고 헌법과 국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민주당에서 내란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계엄을 앞두고 영연백 3천여 개를 네. 대량 구매했다라는 사실을 밝히셨는데 네. 그런데 이게 계엄과의 연관성이 있느냐가 핵심이잖아요. 추가로 네. 더 드러난 게 있을까요? 우선 윤석열과 노상원은 불법 체포 구금뿐만 아니라 주요 인사들을 고문도 하고 또 아무도 몰래 수장시키거나 폭사시키려는 그런 끔찍한 계획까지 세웠다라는 건 이미 알려진 거죠. 예, 수첩에도 많이 나와 있죠. 네네. 아마도 계엄 선포 이후에도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정선거로 국회를 해산시킨다든지 또 반국가 세력으로 저항하는 사람들을 또 따로 모아서 사회화 격리시키려고 했다든지 이런 계획들이 일련의 계획들이 보이는 것이죠. 예. 그중에 하나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 영연백인 건데요. 사실 이 새로운 사실보다는 이제 하나씩 퍼즐이 맞춰지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군은 2022년 합참의 지침에 따라서 납품된 것일 뿐이다. 계엄과는 완전히 무관하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요. 21년에서 23년까지는 대략 한 300~400개 정도만 새로 그 준비를 했어요. 예. 그것도 일반 입찰 공고를 통해서.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해 한번 볼까요? 네. 2024년만 보더라도 1월부터 12월까지 그러니까 계엄 직전까지의 물량과 네. 계엄 12월에 계엄이 있었으니까 지금 보시는 저 자료잖아요. 네. 예. 그런데 24년 들어와서는 특이하게도 긴급 입찰을 합니다. 긴급 입찰. 일반 입찰하고 긴급 입찰하고는 좀 다르죠. 일반 입찰은 기간도 길고요. 정상적인 루트라고 할 수 있으면 긴급 공고는 이 비축량 부족해 하면서 좀 옆구리 찔려가지고 갑자기 어떤 그 개선 지휘 계통을 벗어난 것일 가능성도 좀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이제 예정된 계획 공고였다라고 하지만 갑자기 소요 물량을 확 10배 정도 늘렸다든지 하는 것은
이 계엄을 준비한 거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예. 네. 김용민 의원 같은 당에 있는 네. 김용민 의원에 따르면 군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 직후 네. 3월 12일입니다. 네. 1억 9천여만 원 규모의 영연백 구매 입찰 공고를 나라장터에 올렸다라고 네, 네. 네. 했는데 네. 시점이 대통령 석방 직후란 말이에요. 네, 네. 혹시나 더 진전된 팩트? 드러난 사실이 있을까요? 우선 그 11월이 중요한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금년 3월에 다시 또 추가로 이제 하면서 예. 아 원래 우리가 구매하려고 했던 거야라고 약간 포장하려고 하는 게 엿보이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그 갑자기 24년 11월에 갑자기 맞춰가지고 3,000개가 확 늘어나지 않습니까? 11월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로 계엄 실행 준비의 달이기 때문에 검찰 공소장에 의하면 김용현과 윤석열은 11월 들어서서 구체적인 실행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1월 9일 날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그때의 노상원의 롯데리아 팀에서는 고문도구를 준비를 시키는 거죠. 예. 계엄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11월 24일은 김용현이 계엄 선포문, 담화문 이런 걸 준비를 하는 때예요. 계엄에 필요한 법령 이런 것들을 대통령과 함께 상의를 하고 예. 하는 때죠. 그리고 11월에 사령관 3명의 인사를 보류를 합니다. 계엄을 실행할 수방사, 방첩사, 그다음에 특전사령관 예. 3명을 승진을 안 시키고 인사 보류를 해요. 이들과는 그 사이 계엄 논의를 수차 해왔기 때문에 계엄 실행을 위해서 이 인사를 붙들어 두고 실행에 들어간 걸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영현백도 6월에 계약해서 150일이 지나면 바로 납기가 도래하는 건데 그게 11월인 겁니다. 그러니까 11월은 계엄 실행을 위한 준비를 영현백까지 본다면 거의 완벽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아마 그 후에는 지금 합참은 2028년까지 계속 3,000개 이상의 물량을 신규 주문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원래 작전 계획이다 이렇게 둘러대지만 사실은 이것이 이 영현백이 계속 필요했던 것은 제가 그 후에도 밝혔지만은 오음리, 현리, 화천, 양구, 인제 여기가 3,000교육대가 있었던 곳이에요. 전두환 정권 시절에요. 네네네. 예. 그러면 거기에 또 대규모 탈북민 수용시설 500명 가량 수용하는 그런 시설이 있어요. 또 인근에 인공저수지가 있어요. 그러면 수거하고 수장시키고 폭사시키는 이런 장소로 굉장히 딱 떨어지는 건데 이런 사상자를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마치 반국가 세력을 구금하고 그렇게 겁을 주면서 계속적으로 그런 영구 집권을 하면서 반국가 세력을 격리 수용 고문하는 일련의 계획과 거의 맞아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서 오히려 더 끔찍한 거죠. 예. 네. 김용민 의원이 말한 3월 10일 대통령 석방 직후에 1억 9천여만 원 규모의 입찰 공고에 대해서 육군은 역시 이렇게 설명해요. 네. 이 물량 역시도 2022년 이미 계획된 수량이다라는 건데 추미애 의원님께서는 오래전에 계획했다라는 것을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라고 하지만 라고 지금 네, 보시는 거네요. 네네 하는 것이지만 오히려 영구 집권을 위해서 일정 규모의 사람들 반국가 세력, 정보 비판 세력을 구금시키고 수용하면서 혹시 죽거나 다치거나 할 경우에 예. 사회적으로 문제를 안 일으키게끔 증거인멸도 필요한 거니까 그때의 소요 물량으로 이 정도 수천 개를 준비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보통 300~400개였거든요. 그 네. 전에는. 네. 그리고 지난해 6월 네. 이것도 네. 추미애 의원이 주장하시는 바인데 네. 군이 공격 헬기 아파치를 이용해서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 우리가 그러니까 네, 네. 우리 공격 헬기로 북의 도발을 유도했다라는 네, 네. 취지의 말씀이더라고요. 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아파치 헬기를 북풍 유도 작전에 활용을 한 건데 2024년에 무려 4차례나 아주 위험한 그 작전을 시켰습니다. 네. 백령도의 예를 들어볼까요? NLL 있는 백령도에서 해병대가 NLL 인근에 포를 쏩니다. 그리고 공군 전투기가 위협 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파치 헬기 보고 저기 있는 곳으로 가서 저기 볼 수 있도록 고도를 높여라 이런 지시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기 다 들을 수 있게끔
비화폰으로 아군끼리만 교신하도록 방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고정 주파수로 적이 들을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것은 충분히 적들이 자신들을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공격하라고 유도했다라는 정황으로 보이는 것이죠. 예. 네. 그런 게 어떤 뭐 문건이라든가 아니면 교신 기록이랄까 이런 것들로 드러난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것은 내부 제보에 의한 것입니다. 제보인가요? 네, 12.3 계엄이 일어나고 나니까 왜 이 끔찍한 일부러 적한테 노출시키도록 하고 적이 들을 수 있게 하라 그러고 고도를 높이라고 했지? 헌한 대낮에. 그리고 왜 항로가 지그재그식으로 이렇게 미리 설정이 돼 있어요. 회랑이라고 하는데 네. 거기를 최북단에 근접하게끔 일부러 그렇게 지시를 하는 바람에 지그재그니까 수직으로 이렇게 일탈을 하게 되는 것,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런 위험 비행을 시킬까? 12.3 계엄이 일어나고 나니까 바로 이런 의도가 있었구나 하는 그런 사람들의 제보에 의한 것이죠. 예, 제보가 네. 있으면 제보자가 있을 것이고 네, 네. 군 내부에서 나왔다는 네, 얘기네요. 네.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서는 내용이 워낙 저게 사실로 정말 실행이 된다는 전제로 보면 네. 굉장히 끔찍한 내용들이 네, 많은데 추가로 파악된 내용이나 사실관계들이 있을까요? 지금 제가 여기 오대영 라이브에서 처음 공개를 해드릴게요. 네, 24년 그 8월 27일에서 8일 사이에 군이 대대적으로 전시 사망자 관리 훈련을 시킵니다. 전시 사망자 관리 훈련을 관리를 하는 훈련을. 네네. 그러니까 전시를 염두에 둔 것이고 대규모 유혈 사망자가 일어난다는 전제 하에에 훈련을 시킨 거죠. 바로 그 부대가 어딘지 아세요? 2군단 7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예. 화천의 오음리 근처입니다. 네. 여기도 2군단이네요. 네네. 그러니까 노상원이 이 7사단에서 과거에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7사단의 수색 대대장도 했고 또 연대장도 지냈어요. 그러니까 노상원은 이 근처에 아까 그런 하나원이 관리하는 탈북자 수용 시설도 있고요. 또 인근에 바로 인근에 8호라는 인공 저수지가 있고요. 그 일대를 훤하게 아는 것이어서 바로 그런 어떤 강제 구금 시설, 전두환이 했던 삼천교육대 같은 그런 끔찍한 시설을 할 수 있는 최적지다라고 봤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노상원의 수첩에 반국가 세력이라고 분류하고 노동계, 정치인, 종교인, 판사 이런 분들을 수거하고 이 폭사시키겠다 하는 것들은 일련의 계획을 뒷받침하는 것들이 하나씩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2024년 8월 27일에서 28일까지 2군단 7사단에서 네네. 전시 사망자 관리 훈련을 했다. 그렇죠. 그것이 예. 바로 영현백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이죠. 예. 그 오음리에서 또한 이 종이곽을 주문했다. 그러니까 그 시체를 수습하고 염하는 네, 종이관이요. 관도 주문했다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이렇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들이 노상원 수첩에 있는 것은 망상이 아니고 잘못했으면 실현됐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네. 네.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데 전시 사망자 관리 훈련은 주기적으로 하는 훈련이 아니고 아주 이례적으로 했던 훈련으로 파악하고 보통은 계세요? 그 소수만이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전시 사망자가 있을 수 있으니 그 훈련이 그렇게 대규모가 아닌데요. 아주 일부만 했던 훈련이군요. 네. 이때 이제 군에서 이렇게 그 사단급으로 대대적으로 한 것이 바로 여기인 거죠. 바로 이 장소인 거죠. 예. 네. 이 역시도 군 내부 제보를 통해서 그렇죠. 파악된 건가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갈게요. 오음리 말고 현리, 네. 화천, 양구, 인제까지 수첩에 쭉 등장하잖아요. 네, 저희가 네. 수첩 내용을 그래픽으로 다시 한번 준비해봤는데 A급 분류 대상 그룹별로 묶지 말고 섞어서 수집소에 보낸다라고 하면서 수집소에 나타난 장소들이란 말이에요. 네. 수첩 내용을 한겨레 신문이 보도한 내용이고 네. 삼천교육대 소재지라고 말씀하셨고요. 네.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더 들어볼까요? 저곳은 과거에 전두환 시절에 삼천교육대가 있었던 곳이고요. 인근에 하나원이라는 수백 명의 수용시설이 있는 곳이고요. 그러니까 화천 그러면은 그런 지금 오음리, 현리, 화천, 양구, 인제
이렇게 인근에 있으면서 네. 수도권하고는 굉장히 떨어져 있어서 거기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잘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외진 그렇기 곳이죠. 때문에 삼천교육대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노상원이 정보사 수사 2단을 만들어서 불법 수사단을. 그런데 대체로는 정보사 요원들이고 2대, 3대는 1대는 군사경찰로 이루어졌는데 이 군사경찰이 대체로는 국방부, 본부의 조사본부 사람들이 거기에 선발돼 있었어요. 노상원 그 수첩에 나오는. 그런데 특이하게 바로 이 화천에 있는 이 7사단에 배속된 군사경찰도 한 명이 이 명단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것은 바로 노상원이 분류한 사람들을 체포, 구금하고 이송하는 역할을 맡기려고 했던 것이고 또 이곳에 직접 노상원의 불법 수사단의 실질적인 단장은 노상원이에요. 그러면 노상원이 직할하는데 가장 심부름을 잘 시킬 수 있는 현장 지휘관을 그 사람으로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대령이 거기에 포함돼 있다는 것도 내부 제보에 의해서 최근에 안 사실입니다. 네. 네. 언론 보도로 노상원 수첩 내용이 상당 부분이 네. 나오고 있는데 네, 네. 검찰 수사에는 포함이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수사를 회피하고 있다고 봅니다. 회피하고 있다고요? 네. 왜냐하면 그 노상원은 단순히 개인 노상원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노상원과 김용현은 30년 지기이고요. 김용현은 윤석열과 공적으로 대통령과 국무위원 사이로 깊숙이 얽혀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내란 공범하고 다른 것이죠. 오랫동안 수기하면서 사령관 셋을 이 대통령한테 붙여주고 대통령이 직접 당일도 이 사령관들한테 비화폰으로 지시를 하는 정도로 친숙하고 밀접한 관계를 이른바 나포를 형성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지휘하니까 꼼짝을 못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였는데 바로 그런 여러 가지 기획, 그림 이런 것들은 노상원의 작품이고 김용현을 통해서 대통령한테 이미 그대로 이입이 돼서 대통령이 그대로 움직였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비화폰이 지금 검찰이 여러 공작을 벌여서 법기술을 벌여가지고 영장도 이 경찰이 신청하는 영장을 여러 번 반려를 하고 심지어는 뭐 영장심의위원회가 영장 발부하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성훈 영장 실질심사에는 검찰이 나타나지 않고 결국은 또 기각을 당하고 이런 걸 보면은 결국 그 비화폰 속에 노상원 수첩 관련한 모의 정황이 깊숙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검찰 수사는 내란을 밤 6시간에 한정돼 있어요. 이것은 내란의 모의 기획 이후의 연구 집권 계획까지 아주 장시간에 걸친 모의와 여러 실행 구상들이 있다고 봐지는 것이고요. 비상입법기구가 그냥 비상입법기구로 끝나지를 않고 어쩌면 그 속에 개헌안까지 있을 수가 있다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그것은 윤석열이 믿고 있는 친정인 검찰이 바로 전두환 때 검찰이 도와서 개헌안을 만들었듯이 지금은 윤석열의 장기 집권의 어떤 그림은 사실은 구체적으로는 그 계엄을 통해서 영구 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정도의 개헌안까지도 여기 들어있지 않을까.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집요하게 막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네. 검찰도 지금 수사의 네. 당사자라기보다는 네. 그 다른 오히려 이 개헌과 연관성 있는 깊숙이 연관돼 있다. 앞으로 수사가 되어야 될 대상으로 판단하신다는 말씀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기어코 특검을 막아야 되는 것이고요. 예. 네. 자, 속보가 하나 네. 들어와서 제가 전해드리려고 네. 하는데요. 잠시 뒤에 전해드릴게요. 윤 대통령이 2차 계엄도 준비 중이었다라는 정황, 네. 물론 정황입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따져보긴 해야겠지만 언론에서 보도가 꽤 최근 들어서 많이 되고 있는데 네. 국방위원이시니까 좀 더 깊숙이 파악된 게 있으실까요? 이 정도는 사실은 뭐 그 국방위가 계엄 해제 직후에 12월 5일 열었고요. 그리고 12월 6일도 또 열자고 했으나 이제 위원장의 거부로 제대로 안 됐고 이제 또 12월 10일도 열었고요. 그 무렵에 이거에 관한 것을 집요하게 추궁을 했어요.
그런데 박안수 겸사령관이 위증을 한 거죠. 적막했고 고요했고 그냥 못 들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런데 짐작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이 그냥 말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영상물을 보니까 합참에 들어가면서 국회가 계엄 해제를 해제를 했다는 소식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참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합참 지통실에서 윤석열 피고인이 김용현을 나무라면서 그 말 내가 뭐라고 했어. 네. 내가 미리 군 병력을 이동해 놓으라고 했잖아. 한 1,000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런데 당신이 말이야 한 500명밖에 안 했던 것이고 그렇게 질책을 세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부터의 경로, 그다음에 최혜병 사건에 있어서 임성근 사단장을 왜 집어넣느냐 수사 대상으로 하면서 했다는 그 수사 외압의 원인이 됐던 경로, 이런 걸 쭉 짚어보면은 이날도 대단한 경로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김용현이 중과보적이었다고 하고 나와서 노상원한테 상원아 나 이제 어떻게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상원아 나 이제 어떻게 해? 하는 것과 윤석열 피고인이 경로했다는 그걸 맞춰 본다면 이것은 제2의 계엄을 준비를 하게 했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것은 여러모로 입증이 됐죠. 곽종건 사령관한테도 또 병력 이동을 물어봤었고, 그래서 이미 국회에서 철수를 했기 때문에 추가 이동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새로운 사실이라기보다는 미처 부각이 안 됐던 것이 지금 다시 올라오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지금 속보로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과 함께 자유, 인권, 법치를 세울 것이다 라고 했고 네. 대통령이 단식을 하는 자신의 지지자와 통화를 했다라는 내용이 대통령 변호인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단식 지지자에게 숭고한 뜻을 감사한다라는 메시지를 냈다라고 하는데 그동안 대통령이 헌재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승복을 할 것이다라는 승복 메시지가 안 나온다라는 지적이 많았고 또 국민 통합 메시지가 안 나온다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네. 지지자에 국한된 네. 저런 메시지가 나왔다는 점이 지금 속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한덕수 네. 대행의 선거 결과 보시고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와는 관련성을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관련성은 없어 보이고요. 다만 국무회의를 단순한 자문기구다. 그리고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기속되지는 않는다. 라는 거와 그다음에 이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가 과반이면 된다. 뭐 이런 걸로 봐서는 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책임, 민주적 정당성이 그만큼 엄중하고 크기 때문에 이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까요? 예. 위험에 빠뜨린 이 헌법기관에 대한 권능 정지, 이것은 대통령 독단으로 굉장히 위험을 야기했다라는 것으로 일치되게 보지 않을까. 네. 그런 것들은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이는 점은 있었어요. 예. 네. 왜냐하면 법관 출신이시기 때문에 판결문도 네. 많이 쓰셨을 테고 네. 그런 것들이 좀 내비쳤다 이 말씀인데 네. 근데 심판 선고가 네. 예상했던 것보다 계속 늦어지고 있어서 왜 네. 그럴까라는 궁금증 더하기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요. 네. 왜 늦어집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아마도 저는 이 사법 카르텔의 네트워킹 속에서 이분들이 자유롭지는 않구나, 그런 느낌은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거의 엘리트 시스템이잖아요. 그리고 특정 대학에 어떻게 보면 서로 대화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이 헌법의 헌정 공백 사태를 엄중하게 보기보다는 하나의 진영 논리 속에서 좀 어중뛰게 눈치를 보지 않나, 그런 우려는 갖고 있어요. 예. 네.
그럼 일부 재판관들이 진영 논리에 빠져 있다 이 말씀이세요? 조금 그런 것이 보이죠. 지금 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판결문에도 보이는 것이죠. 정계선 재판관의 선명한 입장하고 또 김복형 그 재판관의 그런 굉장히 좀 무서운 입장하고 네. 확연하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면 언제쯤 나올까요? 예상하시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한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은 너무나 엄중하고요. 또 스스로 한덕수 판결문에서 결정문에서 밝혔다시피 민주적 그 정당성에 대해서는 뭐 국무총리에 비교할 바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무이하게 이 국면에서 책임이 엄중한 그 상태에서 저지른 여러 가지들을 보면은 이건 기각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러나 절차적으로 여러 시비를 걸어놨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리하고 그것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비례와 균형을 맞추는 것에 대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예. 네. 대통령 측에서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한 네. 뭐 반론이나 반박들도 넣어야 되고요. 네. 그런 절차들이 필요하기 네. 때문에 네. 꽤 늦어지고 네. 있긴 네. 하지만 네. 조만간 날 것이다. 이 네. 말씀이네요. 네. 예. 한 30초 남았는데 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안 하면 한덕수 권한대행 재탄핵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걸 시사하는 발언을 당 지도부에서는 했는데 네. 동의하세요? 사실은 뭐 지금은 제가 아까 그런 말씀과 좀 다른 우려는 뭐냐 하면 예. 4월 18일 되면 두 분의 대통령이 임명한 국회 추천이 아닌 대통령 그렇죠. 임명의 재판관 2명이 임기 만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도 이렇게 신속한 재판을 스스로 어긴다라는 건 국민 누구도 생각지 못했는데 이게 잘못 그런 사법 카르텔 속에서 예속이 돼서 이 책임의 막중함 이것을 가벼이 여기고 4월 18일까지 끈다 그러면 이거는 기각하리라는 국민적 상식 기준에 예. 엄청 어긋나는 것이어서 헌법재판소 자체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사실은 그럴 때까지도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정치를 이끄는 사람으로서. 예. 그러면 남아있는 건 뭐 보수 논객도 민중봉기가 일어날 거다 이런 우려를 하셨는데 남아있는 건 국민 저항권 행사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은 그런 단호함을 이해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훌쩍 가버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었습니다. 뉴퍼실 디스크 누런 얼룩 세탁조 냄새 하나만 툭 던지면 뉴퍼실 디스크 누런 얼룩 제거는 물론 세탁조 오염 방지 효과로 상쾌하고 깨끗한 세탁 경험. 뉴퍼실 디스크. 미래의 전기차를 만들려면 파트너들이 필요합니다. 광업 파트너, 기술 파트너, 교육, 공급망, 에너지. 만일 한 파트너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 파트너는 바로 캐나다 온타리오주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중요 광물이 모두 있습니다. 연간 6만 5천 명의 스템 졸업자, 북미 최대 IT 클러스터의 하나, 완전 통합된 공급망, 북미에서 가장 청정한 전력망의 하나를 동력원으로 갖춘 곳, 온타리오 V사의 혁신 파트너. Nabien and magic? A pleasant home, it all starts from the kitchen. 나비엔이 시작합니다. 기술과 매직으로. 나비엔 매직. 잘 만났죠? 헌법재판관들이 있는 법복은 판사나 검사의 법복과 다릅니다. 헌법의 최고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 자주색을 택했고 Y자로 된 우단은 최후의 보루인 열쇠를 상징합니다. 이 법복이 갖는 무게가 얼마나 대단한지 입는 법은 물론이고 길이와 주름, 심지어 잔주름의 폭까지 엄격하게 정해놨습니다. 하루하루 지나며 대혼란을 넘어 대혼돈으로 빠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커진 지금 최고 권위이고 최후 보루이며 사태의 마침표를 찍을 열쇠까지 쥔 헌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시민들은 그 존재의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가볍지만 한없이 부드러운 픽업이지만 지금까지의 픽업은 아닌 더 기아 타스만. Kia, movement that inspires. 화이트 펄? 처음 봐요. 예쁜데? 여기까지? 선이 살아난 것 같아. 마데카 프라임 화이트 펄. 하나로 다 돼요. 어른들이 벤포벨 S를 찾는 이유? 체력 저하, 육체 피로, 신경통. 한 번에 패스! 빠르게 회복하고 오래 지속되는 어른들의 피로회복제 벤포벨 S. 네,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